신개념 날씨 토크쇼 캐스터! 안녕하셨어요. 요새 너무 덥죠, 그죠? 맞아요. 이맘때쯤 되면 사실 장마가 슬슬 좀 시작도 할 만한데 네. 요새는 장마 소식이 전혀 없고 되게 가물어요, 그죠? 중부지방에 이제 가뭄이 되게 많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은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매일 그래도 날씨를 전해준 우리 전문 캐스터들이시니까 네. 우리 6월의 날씨 정보 좀 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 일단은 남부지방 쪽으로 좀 많은 비가 내릴 것이다. 그리고 장마가 보통 6월에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 전국 장마는 7월로 좀 늦을 것 같다. 미뤄진다고 전망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례적인 폭염이 그렇죠, 올해는 조금 더 일찍 시작돼서 예년보다 더 더울 거라는 전망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더 더우면 어떡해요? 뭐 이미 5월 후반부터 여름이 시작됐으니까 참 진짜 이번 더위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 사실 비가 좀 기다려지는 날 오히려 너무 더우니까요. 네. 그죠? 근데 요새 나 뉴스 보니까 지진 뉴스를 되게 많이 난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뉴스 보니까 왜 4월에 네팔에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나 문득 그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오늘 지진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맞아요. 지난 4월 25일이었죠. 네. 네팔에서 무려 7.8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고요. 네. 그 이후에 5월 12일에는요, 진도 7.4의 여진이 발생을 했었죠. 네. 이 때문에 8,600명이 사망을 했고요. 17,000명가량이 부상을 입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뭐 지진이 지금 발생한 지 2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상가라든지 학교 건물 이런 것들이 전혀 복구가 안 됐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지진이요. 2010년대 IT 대참사 때보다 무려 16배나 강한 지진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왜 더 피해가 심했나 네. 살펴보니까요. 진앙이 지표면과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은, 그렇게 깊지 않은 곳에서 발생을 해서 지표면의 흔들림도 더 심했고요. 그리고 수도 카트만두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 건물이요. 벽돌이 지진에 굉장히 취약한 벽돌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워낙 주거지도 다 밀집해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컸다고 합니다. 그래요. 진짜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네. 근데 아직까지도 난 별다른 좀 복구가 됐다는 그런 그러니까요. 뉴스를 잘 못 들은 것 같아서 굉장히 사실 좀 안타깝기는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진이 일어나면요. 근데 또 이 문화유산이 많이 없어졌다는 사실 뉴스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은데 네. 그곳에 사는 분들이 좀 하루빨리 좀 정상적인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맞아요. 근데 난 지진하면 일본 얘기들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쵸, 그쵸. 일본도 사실 엄청 심각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일본은 또 화산 폭발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네. 5월 29일에요. 일본 가고시마 현에 있는 구치누에라부지마에서 화산 폭발이 아주 크게 발생을 했는데 30분 만에 무 연기가 9,000m 상공까지 치솟을 정도입니다. 9km. 이야. 상상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분화 힘이 대단했던 것 같은데요. 기상청에서 일본 기상청에서는 분화 경보까지 발령을 하고 네. 시민들을 다 대피를 시킬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네. 그리고 분화구에서 분출된 그 화산재나 화산석 같은 것들이 해안가까지 뭐 다 날아갔을 정도니까 대단했죠. 저도 그 영상을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뭐 네. 거리며 뭐 도시가 완전 그냥 화산재로 다 덮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뭐 큰 피해는 없어서 다행이라고 했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좀 무섭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떡하냐 이런 너무 생각도 공포스러워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일본은 화산도 있었지만 지진도 발생해가지고 사실 그렇죠, 그렇죠. 지진도 많이 발생했었잖아요. 얼마 맞아요. 전에. 최근에 또 연달아서 5월 말에서 6월 초까지 일본에는 계속해서 이제 연달아서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5월 30일 밤에는요. 북태평양 그 해상에 오가사와라 제도 인근에서 강도가 규모가 무려 8.1의 네.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8.1. 이게요, 규모가 어느 정도로 큰 규모냐면요. 1885년 이후에 일본 주변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 무려 네. 6번째로 강도가 셌다고 합니다. 참 이상하다. 지금
규모가 얼마라고 했어요? 8.1이라고 그랬어요? 8.1이요. 네. 근데 아까 네팔이 7.4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일본의 지진이 더 규모가 큰 건데 또 일본은 어떤 피해가 있었다는 뉴스는 잘 못 본 것 같거든요. 그죠? 그렇죠. 일본이 뭐 물론 지진이 자주 발생하니까 다 잘 대비하는 나라인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규모가 큰 건데 어떻게 이렇게 피해가 없죠? 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방장님 예리하신데요. 그죠? 이 지진은요, 지진이 처음으로 발생한 장소, 그러니까 진원지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네. 저희가 총 3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표면에서 70km 이하까지는 천발 지진, 그리고 70km에서 300km 지진까지는 중발 지진, 그리고 그 이하 670km까지는 신발 지진,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 24km에서 나타난 거고 또 네팔 지진이 15km니까 정말 얼마 차이 안 나는 데서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진원이 있고 진앙이 있잖아요. 그쵸, 네. 진원은 땅 속에 정말 지진이 일어난 그 네. 지점을 말하는 거고, 근데 그 지점이 별로 안 깊었다는 거죠, 일본에서. 네, 근데 이제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있었던 그 지진 같은 경우에는 8.1의 지진이지만 지전의 진원의 깊이가 590km 밑이었기 때문에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왜냐하면 밑에서 발생을 하면 올라오는 데까지 에너지가 조금씩 감소한다고 그렇죠. 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지진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진원이 얼마나 깊냐가 그게 이제 얼마만큼 큰 사실 피해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 좌우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난 사실 몰랐었어요. 근데 규모만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진원이 어디서 발생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근데 일본은 난 너무 불행한 것 같은데 일본은 너무 지진이 많이 그렇죠. 발생하다는 얘기를 맞아요.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은 왜 이렇게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그 거예요? 보통 우리가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지진대라고 하고요. 네, 들어본 적 있어요. 맞아. 그렇죠. 또 지구상에서 가장 큰 지진대가 환태평양 지진대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일본이 거기에 위치해 있는 거죠. 네. 네. 일단 전 세계 지진의 80%가 지진대에서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또 게다가 일본이 문제가 좀 뭐냐면 환태평양 지진대만 있는 게 아니라 환태평양 화산대까지 겸하고 있어요. 네. 너무 불쌍하다. 그러니까 일명 우리가 말하는 이 불의 고리가 아메리카 서부의 산부터 해서 쭉 돌아가지고 뉴질랜드까지 있는 그런 동그란 고리 모양의 지진대예요. 화산대, 불의 고리. 여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화산과 지진이 둘 다 많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지진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를 좀 알아봤더니 네. 사람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진을 유감 지진이라고 하는데 네. 규모 4.0 이상이거든요. 네. 이게 연간 1,500회 정도 되고요. 연간 네. 1,500회, 뭐 100회 하루에 정도. 몇 회씩 이야, 한 달에 100회 정도. 네. 그렇게 많아요? 네, 거기다가 또 아주 미세한 지진까지 다 기계로 측정을 한 그런 계기 지진을 보면은 하루에 무려 400회. 하루에 400회. 하루에 지진은 지진과 같이 사는 거구나. 네. 나는 그 정말 뉴스에 많죠. 나오는 지진만이 지진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뭐 하루에 와. 400회가 지진이 발생한다는 그러니까 거는 그냥 땅은 계속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야. 하루에 400회면 와. 그런 거 보면 진짜 우리는 행복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일본은 진짜 어떻게 그렇게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구나. 근데 우리나라도 근데 난 요새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뉴스 요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수현 씨가 말한 일본의 지진, 그 규모 8.1의 지진대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우리나라 부산에서도 흔들림이 감지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전등도 흔들리고 특히 부산에 위치한 방송국의 뉴스 생방송 때 네. 전등이 흔들리고 의자까지 흔들리는 게 그대로 전파를 타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전 사실 지진은 우리나라랑 좀 상관없다. 큰 피해도 없고 괜찮겠다고 생각했는데 뭐 이제는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나라도 지진 발생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일단 1980년대에 연평균 지진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네. 16번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후 2000년대 들어서는 44번, 그리고 2010년대 이후에는요, 58번으로 증가를 와. 했다고 합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죠. 16번에서 54번이요? 그럼 58번. 58번. 네. 그리고 한 3년 사이에, 한 30년 사이에, 그러니까 3.8배 정도 늘은 거네요. 이야, 맞아요. 엄청 늘었다는 얘기인데. 네, 맞아요. 그리고 규모가 5 정도면요. 일단 우리 몸이 지진을 느끼고 네. 그릇과 창문을
일본 같은 게 흔들리고 이런 게 깨질 수도 있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도의 지진이 1978년에 기상대 관측 이후에 네. 총 5차례가 있었는데요. 2000년대 이후에 3차례가 발생을 했다고 5차례 중에 반 이상이. 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1년 동안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유감 지진 있죠. 네. 유감 지진이 약 10회 정도 발생을 했다고 그리고 10회 정도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다라고 딱 확신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아까 지진 규모가 5가 되는 그런 지진도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다는 거죠. 몇 네. 번. 네, 맞아요. 특히 1978년도 10월에 있었던 홍성 지진의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네. 오후에 한 3분 정도 5.0의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흙벽돌 집이 막 무너지고 또 주택의 50%에 다 균열이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적지인 홍주 성곽이 무너지고요. 일부 지역은 뭐 일시적으로 정전이 일어나거나 전화가 불통되는 곳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까 들어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규모 5에서 7 정도의 지진이 다반사라고 하니까 그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좀 안전하지 않나. 또 일본은 아까 그 유감 지진이 연 1,500회 이상이라고 하니까요. 네, 그렇죠. 뭐 비교적 뭐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 과거에 조선 사료에도 이 지진의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해요. 일단 조선 시대 인조 21년에 진주에서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이 현종 9월에는 평양에서 집이 무너질 때 흔들렸다. 뭐 이런 기록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 규모 7에 육박하는 지진이 수차례 발생했다. 이런 결과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5년 전에 발생한 IT 대지진 있죠. 네. 그게 규모 7이었는데 그렇죠. IT 대지진에 육박하는 지진이 뭐 그때도 건물이 일어났다. 무너지고 그럴 수 있는 정도의. 맞아요. 정말 만만하게 볼 게 아닌데 이 밖에도 우리나라의 지진 발생 건수 네. 있죠. 네. 그리고 한반도의 지진 발생 자료를요. 일본, 중국, 러시아에서 기록해 놓은 자료가 있어요. 네. 그걸 한번 살펴보면 52년에 평양 근처에서 규모 6.3의 지진이 발생한 게 있고요. 이런 자료를 토대로 보면 우리나라도 정말 안전한 지대가 아니다라고 그렇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지진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지진까지 쭉 살펴봤는데 난 사실 오늘 방송하기 전까지는 뭐 지진 우리가 사실 뭐 조심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했었는데 오늘 내가 방송하면서 이런 자료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지진의 발생이 굉장히 더 횟수가 좀 많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네. 이때쯤 되면 우리도 이 지진에 대해서 잘 좀 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좀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지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네. 사실 나는 우리 이렇게 녹화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지진이 난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여기서는 얼른 여기로 밑으로 이렇게 대피해야죠. 고개 숙이고 있잖아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아니, 때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개 숙이고. 아니 우리 캐스터들은 지진 나면 어떻게 하는지 대처법 좀 알아요? 잘 네, 모르겠어요. 근데 지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썼던 것 저희는 같아요. 민방위 훈련을 했지 사실 지진 대비 훈련 같은 건 안 했잖아요. 그렇죠. 난 빨리 도망가야 된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119에 빨리 신고를 해보고 많이 뉴스 들어봐야죠. 지진이 났나. YTN. YTN. 나는 좀 날씨 캐스터들이라 네. 좀 지진에 대해 정확하게 좀 전달해 줄 줄 알았는데
저희도 그냥 그런 건 알아요. 어디서 났다, 몇 킬로미터에서 강도 몇이다. 그런 정도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죠. 저만 몰랐던 건 아니네요. 네, 그래서 또 저희가 오늘 공부를 해볼 텐데 네. 저희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네. 지진의 대처법, 대비법에 대해서 모른다는 사람이 60%에 육박을 관심을 별로 못 했고요.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맞아요. 그래서 잘 알고 있다라는 사람이 5%도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한번 같이 공부를 좀 해볼까요? 그래요.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다 대비책 없고 대처법 모르시잖아요. 네. 가장 중요한 거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지진이 지금 발생했다. 집에 있다. 집에 집에 있는데 있다. 발생했어. 첫 번째 행동 뭐가 있을까요? 지진이 발생했다. 일단 불이 날 수 있는 걸 처리해야죠. 뭐 이렇게 뭐. 갑자기 웬 불? 네? 제가 본 것 같아요. 제가. 왜냐면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빨리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나는 지진 났다고 알려주고. 머리 먼저 건물 감싸야 밖으로. 아, 제가 예전에 저희 민방위 훈련을 전 갔다 오니까 네. 불이 날 수 있는 여건을 최소화시켜야지 더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그런 얘기 본 것 같은데. 아 맞네. 대본의 숙지를 잘하셨군요. 아, 대본에 있나요? 사실은 제일 첫 번째 행동이요. 네. 그 가스 밸브를 잠근다예요. 가스 밸브. 그런데 왜냐면 막상 지진이 나면요 정신 하나도 없는데 그 가스 밸브를 어떻게 잠가? 평상시 잠궈놔야죠.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이거를 잘 기억을 해놔야 될 게 네. 사실 지진이 발생해서 건물이 무너지는 거 가장 무섭고 위험한 거긴 하지만 두 번째로 화재 사고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으로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 다 예방을 해야 돼요. 건물 무너지는 건 우리가 막을 수 없지만 화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평소에 가스 밸브 잘 잠궈야 되잖아요. 지진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몰랐네요. 그러니까 사실 막 몸을 피하는 것보다 사실 화재를 사실은 잘 방어하는 거 그게 네. 제일 필요하다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스 밸브를 가장 먼저 잠그고 네. 대피할 수 있는 통보를 확보한 후에 어느 정도 뭐 책상 밑이나 아까 네, 얘기한 그쵸, 것처럼 좀 몸을 좀 숨기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겠죠. 네. 그리고 또 화장실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좀 맞아요. 많아요. 대피를 네, 화장실로 네. 가라고요? 네. 네네네. 왜냐하면 화장실이 사면이 있는 곳 중에 가장 좁은 공간이고 보통은 이제 지진이 나면 가구가 이렇게 움직여 쓰러지면서 이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쵸.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뭘 이렇게 많이 달아놓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고 또 창도 작기 때문에 유리창이 깨져서 발생하는 피해도 최소화시킬 수 있고요. 또 만약에 화재가 일어났을 때 맞아요. 물도 있잖아요. 그쵸, 그쵸. 화장실 좋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화장실에 대피할 때는 이제 지진이 일어난 후에 빠져나갈 수 있도록 미리 이렇게 문을 열어서 고정을 시켜놓고 문이 그다음에- 닫히면 또 못 나갈 수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화장실로 숨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TV에서 봤는데 일본에서는 워낙 많은 지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대비 훈련을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호루라기를 걸고 등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같은 곳에 이제 숨었고 나를 구조해 주세요라는 그런 신호로 호루라기를 그럼 구조할 분다고 때 참 도움이 하더라고요. 되겠네요. 난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화장실을 대피해야 된다는 얘기. 화장실. 그거 사실 좀 알고 있을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대비법도 중요하지만 요새 그 내진 설계로 다 건물 짓는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법이 제가 좀 찾아보니까 1988년에 그 법이 만들어져가지고 네. 그게 높이가 3층 이상 되는 건물이나 네.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되는 이상 되는 곳에는 이 내진 설계를 해야 된대요. 근데 이게 의무사항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의무사항인 줄 알았는데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많이 사람들이 그래도 그걸 안 따르는 건물이 많다고 그러던데. 맞아요. 서울에 인구 1000만 명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서울의 경우에는요. 내진 설계 대상 건물이 약 10만여 동에 달하는데 그 10만여 동에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는 건물이 60%가 넘는다고 해요. 정확한 조사를 했구나. 네. 그게 내진 설계하면 세금을 좀 이렇게 면제해 주는데 네. 혜택을 주는데 그게 투자 비용보다 별로 혜택이 없어서 의무사항도 아니니까 거의 안 한다 그래요. 근데 이게 내가 볼 때 좀 많이 이제 드는구나. 이걸 좀 바꿔서 빨리 그런 거를 의무사항으로 하든지 아니면 혜택을 좀 많이 줘서라도 내진 설계를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렇네요. 맞아요. 그리고 지난 2010년에 소방방재청이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정말 충격적이에요. 뭐예요? 만약에 서울의 한가운데죠. 네. 서울 중구에 지진, 규모 7의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큰일 나죠. 네, 맞습니다. 무려 67만여 명이 사망할 것이다. 아, 67만여 명이요? 네, 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내놨는데 와. 정말 심각하죠. 아, 오늘 정말 큰 숫자들 많이 나오네요. 맞아요. 진짜 씁쓸한 얘기인데 네. 나는 이제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 일본은요, 5월 달에 지진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심지어는 나 이런 기사 본 것 같아. 엘리베이터가 지진 나면 중간에 정지하니까 엘리베이터 안에 그 화장실, 간이 맞아요. 화장실도 만들고 물을 먹을 수 있는 음료수도 네. 둔다는 이런 것들도 현실적으로 나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했는데 우리나라랑 벌써 그 대비하는 게 틀린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지진이 사실은 이게 뭐 우리 복지하지만 복지보다는 우리 생명과 사실 이 안전을 위협하는 사실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좀 교육하고 무엇보다 우선적인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유비무환. 이 준비를 잘 갖추고 있으면 이 근심이 없다라는 뜻인데요. 우리는 그동안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이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식으로 안일했던 경우가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는 이 유비무환으로 이 안전을 안전할 때 지키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차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신개념 나이스 토크쇼 캐스터! 수고하셨어요.